자, 여러분들 또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은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주제는 소득 분배가 되겠습니다. 소득 분배 측정 및 그 추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득 분배의 기초적인 내용, 또 측정 방법, 한국 가계의 소득 수준, 소득 분배 현황,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비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 경제는 헬조선이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한국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소득 분배에 대한 측정 방법이라든가 그 실제 데이터들을 알고 있어야만 정확히 한국 경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소득 분배는 상당히 중요하죠. 국민경제 3대 기본 문제 중에 하나다. 즉,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또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바로 누구를 위하여가 바로 분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생산 방법의 문제, 생산물 구성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이제 국민 경제에 해결해야 될 3대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 분배죠. 2대 문제로 본다면은 역시 생산과 분배의 문제다. 생산에서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바로 그 어떻게 나누느냐, 그 문제가 이제 소득 분배가 되겠습니다. 특히 소득 분배는 어떤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이쿼티, 공평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러한 그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특히 소득 분배가 건전하게 돼야지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내수죠, 내수. 또 사회적 안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 그러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분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기능별 측면, 그 다음에 인적 측면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인적인, 계층별이라고도 하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잘 사는 계층과 못 사는 계층,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은 인적 혹은 계층별 측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능별 소득 분배가 있어요. 자, 기능별 소득 분배는 여기 경제순환 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기업이 생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분배하게 되면은 가계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데, 그때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소득 분배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100%가 이윤으로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은 제로가 되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것은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소득 분배 이제 측정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5분위 분배율이 있어요. 5분위 분배율. 자, 5분위 분배율은,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비율을 들어 설명하면, 자,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는데, 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을 소득이 가장 큰 순서대로, 그렇죠? 큰 순서대로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줄을 세우는 거예요. 줄을 딱. 자, 그 다음에 이것을 5등분 하는 거죠. 5등분. 정확히 5등분. 그러면 여기 처음에 속한 5등분의 처음이 20%가 되겠죠. 속한 사람들을 상위 20% 이렇게 얘기하고, 이 뒤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하위 20%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상위 20%의 소득이 있고, 그에 따른 또 평균 소득이 있겠죠. 평균 소득을 A라고 그러고, 하위 20%의 평균 소득을 B라고 하면 5분위 분배율은 바로 B분의 A가 되겠습니다. B분의 A. 자, 그래서 이 B분의 A가 값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크다는 얘기는 상당히 불공정하다, 불평등하게,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 이 5분배 분위율이 낮게 되면은, 낮다는 거는 뭐예요? 이 값이 작고 이 값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분위 분배율이 크면은 불균등, 작으면은 균등,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렌츠 곡선. 자, 이거는 이제 많이 본 표가 될 수 있는데, 자, 좀 정확히 우리 설명을 하자면, 자, 횡축은 가계수의 누적 비율이 되겠습니다. 누적 비율. 자, 그냥 뭐 20%, 뭐 40%를 구간별로 표시한 게 아니라, 자, 20%까지의 누적. 또 여기 40%는 지금 제로에서 20%를 포함해서 이 전체의 누적을 표시하는 수치가 되죠. 또 종축은 소득의 누적 비율이죠. 누적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구간별로 된 게 아니라 40%는 여기서부터 다시 누적을 시킨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자, 이 점은 이제 30%. 자, 이 점을 볼까요? 40%. 자, 이 점을 보면은 가계수의 누적 비율이 40%인데, 자, 40%에 이제 대응되는 소득의 누적 비율이 40%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상당히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60% 누적 비율이 60%의 누적 소득을 갖고 있죠. 비율이죠. 똑같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대각선은 바로 뭐예요? 완전 균등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측정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이 배가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더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불균등하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는 더 균등하고, 만약에 실제치가 이렇게 측정되면은 이 경우는 더 균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로렌츠 곡선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스케치를 한 거고, 이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니계수가 고안되어 있죠. 이건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의 상황을 하나의 값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니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니계수를 G라고 봤을 때 지니계수는 바로 이 삼각형,
자, 삼각형 분해, 삼각형 OA, B인가요? 여기 이렇게 삼각형의 크기가 있죠? 이 삼각형의 크기, 전체 이 삼각형의 크기, 분해, 분해, 바로 뭐냐면, 이 경우 만약 여기서 실제로 이러한 로렌츠 곡선이 측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면적 있잖아요. 면적. 그렇죠. 이 면적. 자, 이 면적을 분자로 해서, 분자로. 그러면 이제 수치가 나오겠죠. 뭐 0.4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진위계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진위계수의 가장 작은 값은 바로 뭐가 돼요? 이 면적이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실제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측정되면은 이 면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로가 되겠죠. 여기 제로. 그때는 이제 0이 되는 거고. 만약에 실제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측정이 되면은 이 전체 면적이 G 같은 이러한 그 면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삼각형분의 바로 이 삼각형 그 자체가 되죠. 그때는 이제 그 값이 삼각형분의 삼각형, 전체 삼각형이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0과 1 사이를 갖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낮을수록 균등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국제 관례상 그렇죠. 관례상 0.4 이하는 저불균등 분배다. 0.4에서 0.5 사이는 중이다. 0.5 이상이면 고불균등이다. 기본적으로 다 불균등하죠. 실제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설명을 해놨네요. 여기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배율과 마찬가지로 그 값이 작을수록 소득은 균등하게 분배되었다고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정말 이 시민, 일반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그 한국 경제를 평가할 수 있죠. 매스컴이나 무슨 일반 뭐 선동하는 사람들의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문제다. 뭐 청년이여 분노하라. 양극화가 뭐 심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러한 괴수들이 어떻게 됐는지, 또 국제의 관례상 이러한 그 수치가 있는데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어떤지, 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가계 있죠. 가계가 이제 그 소득의 수치 주체가 되는데 이걸 갖고 이제 지출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가구 중위소득이 얼마가 되는가. 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2024년경, 자, 뭐 최근 자료인데, 자, 우리나라 가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이죠. 중위소득이 3,93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평균적이에요. 평균이니까 이거보다 많은 사람들도 있고 이거보다 적은 사람들도 있는데 평균으로 본 거.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 감을 잡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쓰는구나. 물론 이 소득은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처분. 세금 같은 거를 이제 공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이제 실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2015년을 기준으로 했죠.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이때를 100으로 본 거죠. 지수로 보면 100으로 보고 이제 명목과 실질을 봤더니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명목이 바로 실질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2020년 이후로 보면은 명목과 실질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해석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죠? 물가죠. 물가. 즉, 다시 말해서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 반대로 실제로 4천만 원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쓸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것의 실질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졌다. 화폐 가치는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한국 경제는 오히려 과거의 명목과 실질이 일치되어 왔잖아요. 안정적으로. 근데 2000년 이후, 2020년, 18년, 20, 이때부터가 뭔가 정말 이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경제가 되고 있구나도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크기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 절대적인 크기고 이제 여기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소득 분배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기능별로 한번 볼까요? 기능별. 자, 기능별로 보면 이제 여기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재산 이전 소득이 있는데, 특히 최근이 이제 중요하죠. 최근 2019, 2020년 여기 보면 근로소득이 약간 비중이 줄어들어요. 또 특히 여기 보면은 사업소득, 자, 2019년서부터 줄어드네요. 상당히. 자, 여기 보면은 사업소득도 많이 이제 줄어들어요. 비중이. 자, 재산소득은 이제 약간 좀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전소득이 2019년에 8%, 2018년 기준으로 하면 7%에서 11%로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를 말하죠? 정부에서 그냥 돈을 준다는 얘기죠. 보조금인데 일종의 보조금인데 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당시 보면은 이제 특별한 정책이 이제 소주성인가 그랬죠. 소득 주도 성장. 그래서 가게당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준다거나, 물론 코로나 그러한 핑계를 들어서 줬는데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소득 분배 현황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이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선별적인 복지 정책을 했던 얘기고, 이것은 뭐예요? 보편적으로 그냥 풀었다는 얘기죠. 대신에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을 때 근로를 하거나 자영업이나 무슨 사업, 창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 비중이 늘어나는 게 건전하지, 이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고, 이전 소득은 뭐죠?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도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한국 경제의 그 정책이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분위 분배율을 볼까요? 한국의 아까 측정 방법을 설명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처분 가능 소득 기준이에요. 자료는 이제 한국은행이고, 보면은 통계청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한국은행 기준으로 했고, 자, 2024년을 보면은, 자, 5분위 분배율이 5.78이에요. 5.78. 이것은 이제 6.8% 하위, 있죠? 20%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이제 비중이 되는 거예요. 비중분의 상위, 상위 5분위. 그러니까 이제 상위니까 뭐죠? 이쪽이고 하위니까 요거는 요거죠. 요거 6.8분의 39.4 하면은 5.78이 나오죠. 물론 이것은 세금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거 다 세금은 이제 아마 공제하고 요새 이제 보조금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처분 가능 소득이니까. 자, 그래서 5.78로 나오는데, 자, 과거에 비해서는 뭐, 이제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예. 그러니까 분배, 균등하게 이제 되고 있다는 뜻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등성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분위 분배율을 이제 받고, 로렌츠 곡선을 보면은 2011년이 바로 이제 이 선이 되죠. 이 선. 이 선이 이제 2011년이고, 물론 이제 이 대각선이 어떻게 대각선. 이것이 완전 균등 분배선이고,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좀 그 면적이 좀 넓죠. 2011년은. 근데 2020년과 2020년은 빨간색인데 좀 개선이 됐어요. 그 2024년 4년간도 측정을 해보니까 뭐 2020년하고 이제 겹쳐서 나오죠.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로렌츠 곡선은 이제 2010년, 11년부터 보면은 이제 소득 분배가 이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이제 처분 가능 소득 기준이에요. 시장 기준으로,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이거보다 더 이제 안 좋죠. 안 좋아요.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기준으로 또 로렌츠 곡선을 볼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더 심각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산 기준으로 하면. 자, 이 지니 계수를 볼까요? 지니 계수를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뭐, 2011년부터 상당히 이제 개선되는, 그렇죠? 개선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추세는 이제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요것은 이제 뭐 잠정치인데 0.325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당히 보면은 이제 진익에서도 우리나라는 개선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뭐 사업소득이나 그 근로소득 이런 거보다도 이전소득 있죠. 최근에는 그 이전소득이 이제 저소득층에 많이 분배가 되면서 이렇게 된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어디에 속해요? 저불균등 분배네요. 지니계수가 0.4보다 작은 0.325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상당히 균등한 국가예요. 그래서 가끔 정치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뭐 이렇게 갈라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과 그렇죠. 청년들은 어때요? 당연히 청년들은 소비하는 그런 계층이잖아요. 이 라이프 사이클 상에. 근데 뭐 청년이 없다. 청년은 없는데 뭐 대기업이 있다. 뭐 부자가 있다. 이래가지고 뭐 갈라쳐서 뭐 분노하라. 헬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헬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조선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보면 거기는 더 헬이에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패러다이스 이 분배 측면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야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완전 균등해야 되지 않냐. 이거는 이거는 이제 한번 그 인간의 심성이나 사회 그러한 그 체제 이런 걸 봤을 때 저거를 추구했을 때 과연 인간의 그런 경제적 행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 대각선을 추구한다. 그럼 뭐예요? 이거? 시장 경제가 작동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하나만 봐가지고 여기서 뭐 분노하라. 그러면 청년들이 이제 분노를 또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특히 경제학을 전공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뭐 젊었을 때는 내 나름대로 뭐 경제학도다, 형평이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경제학을 배우는 분들이 학도들이 더 분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 봤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치를 보자는 얘기죠. 고혈압이다 그러면 실제 저해보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내야지. 예?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에 그 선동당하거나 자기의 지식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제 이것도 그거 관련되는 얘기죠. 내가 대학을 다닐 때가 이제 이 당시였어요. 이 당시. 1976년에 이제 학교 경제학과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고도 성장이 되기 시작할 때 사실 고도 성장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2025년은 3만 6천 불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당시 뭐 얼마 안 돼요. 이 당시는 뭐 몇천 불 이렇게 돼. 그렇지만 이제 성장이 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진위계 수가 어때요? 높아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야, 이것은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실제로 지금까지 보니까 고도 성장이 됐잖아요. 1인당 GDP가 막 올라갔어요. 이렇게 보면 좌측을 보면.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2000년까지 계속해서 이때는 이제 아마 IMF인 거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성장이 되면서 오히려 균등도가 높아지는 거죠. 진위계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뭐 0.3보다 더 떨어지면 좋고 0이 됐으면 균등도가 했으면 좋겠죠. 이렇게 떨어지면 좋겠죠. 이것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추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쿠즈네츠의 가설이 있는데 쿠즈네츠의 가설은 바로 이런 거. 영유자 가설이에요. 성장이 일어날 때 처음에는 불균등해지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제 다시 균등해진다. 그래서 쿠즈네츠의 영유자 가설입니다. 쿠즈네츠는 이 장기적인 통계 지표를 가지고 경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맞고 있죠. 이렇게는 안 되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완전 균등화된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산 경제 체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완벽한 것도 완벽한 성공한 공산 경제 체제가 되는 거죠. 근데 공산 경제 체제가 이렇게 되면 또 성장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그 혜택 뒤에는 기회비용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고도 성장을 했을 때 빈익빈 부익불안의 이러한 그 기회비용이 생긴 거다. 이렇게 봐야지 이거 현상 때문에 고도 성장한 사람을 욕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한 사람을 욕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보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OECD 같은 경우는 처분 가능 소득 기준입니다. 뭐 시장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제 처분 가능 소득 기준이 OECD가 평균 0.32 정도 돼요. 가장 그 균등한 나라가 덴마크예요. 0.27. 자, 우리나라는 이제 0.32, 0.325 이 정도 되죠. 0.33.
독일이나 뭐 비슷해요. 영국. 미국은 좀 그렇죠. 좀 높게 되죠. 시장 경제 체제에 가깝죠. 여기는 완전히. 의료비 같은 것도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균등하게 돼 있는데 이런 십자 시장. 그래서 0.39지만 자, 문제는 뭐예요? 중국이나 이런 브라질 같은 데는 0.47. 브라질이 가장 높다고 보죠, 보통. 0.51.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뭐예요? 불균등한 그런 국가죠.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발표를 하다가 발표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 발표하는데 정부의 공식 통계가 이렇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0.6 정도가 된다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기준으로 하면 더 높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자산 기준으로 하면 더 높게 되는데,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경제, 이 분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의 경제 성장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이게 5등분 했을 때, 그렇죠. 이 전체 20%에서 20%씩 했을 때, 이 경우는 뭐예요? 브라질이나 중국은. 이런 계층들은 뭐예요? 거의.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요 사람이에요. 중국은 주로 이 부분이 10%면 10%만 돼도 뭐야? 14억이니까 10% 1억 4천이 상당하죠. 그것도 상당한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돈이 없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유효 수요 구매력이 없어요. 내수가 어떻게 내수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자, 분배 문제를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2020 몇 년, 21년, 22년에 리커창이라는 그 총리가 있어요. 행정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산당이죠. 그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그 정말 거의 10억 가까이나 6억인가 7억 정도가 거의 뭐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빈곤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서 뭐 이 사람은 2년 뒤인가 뭐 심장마비를 당해서 죽었는데 결국 이러한 그 얘기가 실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분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 성장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계층만 쓰게 되면 내수가 붕괴되고 또 수출이 중국 같은 경우 막 수출이 된다 했어요. 수출이 많이 되죠. 싸니까. 그 수출이 뭐 대미 수출도 1등이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 또 이런 걸 알고 수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그럼 내수가 위축된 상태에서 수출이 제동이 걸리면 중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크게 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 뭐 가전제품이 많이 팔렸다. 뭐 BYD가 좀 팔렸다. 뭐가 반도체가 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크게 보는 겁니다. 크게 봐가지고 과연 이게 이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이냐라는 이제 장기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을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소득 분배는 계층별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능별로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클수록 어느 정도 건전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 2018년 이후에 이런 정책, 포퓰리즘 뭐 이런 얘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국의 5분위 분배율, 로렌츠 곡선, 지니 계수를 보면은 이 경우는 공정성이 이제 개선돼 왔어요. 좋아진 거예요. 낮아져 온 거예요. 로렌츠 곡선은 배가 부른 것이 뭐예요? 이게 이제 배가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제 요때는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예, 이 5분의 분배율이 개선됐다. 그거는 이제 그 가처분 소득으로 봤던 얘기는 이와 같은 이전 소득이 여기에 이제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거를 보고서 이제 측정한 거죠. 그게 감안이 된 거죠. 자, 우리나라는 국가 간 비교해 봤을 때 공정한 국가로 분류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공정하다 그것은 상대적인 게 있고 절대적인 게 있는데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공정한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간다. 아니나 중국으로 간다. 우리나라는 거기는 뭐 공산당이니까 뭐 다 평등한 간다. 거기는 더 불공정해요. 불평등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나는 공정한 나라로 간다. 뭐 프랑스, 영국으로 뭐 비슷해요. 분배 측면에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프리카는 더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헬조선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뭐 양극화돼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 경우 이제 딱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청년층과 노년층. 당연히 청년층이 돈이 없죠. 이 노년층은 그동안 근로를 하고 저축을 해서 이런 걸 가지고 구분을 한다는 자체가 경제학자로서는 잘못된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이 그렇잖아요. 타임이 있을 때 어때요? 쿠즈네츠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라이프 사이클. 당연히 어때요? 젊은 층에서는 저축이 마이너스가 되고 소비에 빌려서 소비. 당연히 이때는 뭐예요? 저축보다 자기가 한 거보다 그걸 갖고 더 쓰게 되니까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층이여 분노하라. 이 말은 이건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 내가 볼 때는. 덴마크로 공정한 나라로 해서 덴마크로 가야지. 그럼 덴마크로 가면 돼요. 덴마크로. 0.27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정한 나라로 한 덴마크로 가면 뭐 이게 이제 하나의 뭐 농담이지만 사실 뼈대가 있는 말이죠. 헬조선을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물론 다른 나라에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 사는데 그게 뭐 공정성 기준으로만 간다? 그건 말이 안 돼. 벗어나야 된다. 브라질, 중국 이런 나라들은 소득 분배가 매우 불평등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통계치, 객관적인 자료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고요 혈압이 높아. 나는 당이 높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실제로 혈압을 측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내리는 것이 그것이 정확하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있는 거는 이게 더 재미있죠. 청년이여 분노하라 책을 쓰면 이제 읽게 되고 또 이제 물론 그거 가지고 뭐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재미없는 것에 오히려 더 정확한 그 진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40분까지 왔네요. 상당히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살펴보고자 하고 아마 다음에는 이 국가별 비교에 대해서 좀 짧게 여기에만 집중해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